네, 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 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언제 들어도 흥미롭고. 맞습니다. 또 최근 뉴스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네. 기대가 됩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면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N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시죠. 많이 보던 헬리콥터죠? 네, 실물은 못 봤습니다만 이 유니폼만 봐도 뭔가 좀 스페셜한 느낌이 듭니다. 와우. 자, 극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정예부대 대명사, 뭐 델타포스, 뭐 대북으로 이렇게 많은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은밀하게 정확하게 적진을 침투하도록 하게 해주는 특수부대의 날개 얻어 같은 역할, 바로 특수전 헬리콥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정상급의 특수부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특수부대가 작전을 하려면 뭐 날이 안 좋다고 목들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또 시간이 너무 야심해서 예, 이러면 안 될 안 거 되죠. 아니에요. 예. 특수부대 작전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악천후에도 작전할 수 있는 정말 고성능 이 특수작전 헬기를 타고 적진 깊숙이 이제 침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통신이라든지 생존, 항법 분야에서 최정상급의 장비를 갖춘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넘사벽 수준의 그러한 특수작전 헬기를 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존 헬기를 이제 개량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러한 개량형 헬기의 최고봉이다.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이 그 이슬람 국단주의 테러 단체 IS 이 최고 지도자인 알 쿠라이시가 이제 제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보면 이 미 특수부대와 함께 특수전 헬기가 함께 출동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델타포스가 그 임무를 맡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 델타포스 함께했던 그 헬기는 어떤 겁니까?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선 이제 공격용 헬기로 아파치가 이제 지원을 네.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특수부대원들을 수송한 MH-47, CH 뒤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CH-47을 개조하는 이런 헬기고요. 그다음에 UH-60을 개조한 MH-60M 이런 헬기들이 알쿠라이시 제거 작전에 이제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 헬기 세대가 이제 알쿠라이시 의진처 부근에 이제 특수부대원들을 내려줬고요. 그리고 이 작전에는 당연히 이제 전투기라든지 정찰도 하면서 공격도 할 수 있는 MQ-9 리퍼라는 무인 공격기도 역시 지원 작전을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투입된 미 특수부대원이 24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알쿠라이시가 이제 3층짜리 이 단독 저택에 이제 운신해 있었다고 그래요. 이 포위한 다음에 무려 45분 동안 이제 투항을 권유했는데, 그때 이제 알쿠라이시가 폭탄을 터뜨려서 가족과 함께 자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 그 9.11 테러 뭐 모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 11년 전에 넵튠 스피어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당시 이제 빈라덴 사살로 현장에서 발견된 게 되게 유명한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에서 봤습니다만 하여튼 네. 그 헬리콥터가 뭐 기계 고장인가 해서 그쵸. 그냥 뭐 터뜨렸죠. 예, 네네. 예, 예. 2011년 작전 당일에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이제 특수부대들을 태우고 침투하다가 추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남은 잔해 사진을 보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블랙호크가 아니라 스텔스 블랙호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럼 이번에도 역시 그 스텔스 이게 오피셜한 얘기는 아니죠? 이게 오피셜은 아니죠? 예. 이번에는 이제 스텔스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지는데, 네. 이제 흥미로운 게 그 당시 이제 빈라덴 제거 작전 때보다는 상당히 철저하게 파괴가 된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또 떨어졌어요, 헬기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 알쿠라이시 제거 작전에 이제 MH-60M이 떨어져서 이제 잔해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건데, 그렇군요. 고장이 나가지고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비상 착륙을 해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제 폭파해서 갈기갈기 지금 찢어놓은. 와, 이거는 거의 고물상이 와도 건질게 별로 없겠는데 진짜 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MH60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밀 통신하고 표적화, 센서 장비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테러리스트나 적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문제가 많으니까 철저하게 정말 찢어버리듯이 파괴한다는 게 원칙이고요. 이번 작전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인 사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습 대신에 위험 부담이 큰 특수부대 급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2시간 동안 이제 테러분들하고 교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 대원들이 다시 특수전 헬기에 몸을 싣고 이제 시리아를 빠져나옴으로써 작전을 완료를 했죠. 예. 근데 그 넵튠도 그렇고 이번 작전도 그렇고 아무튼 그 블랙호크 나온이 자꾸 나오고 있긴 한데, 예. 근데 그 MH60M 이게 네. 어떤 헬기이기 때문에 이거 다 그렇게까지 그 보안을 철저히 그 신경 쓰는 겁니까? 굵직한 이제 대테러 작전에 빠짐없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블랙호크가 워낙 헬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호크를 개조한 특수전용 개조한 MH60M도 이걸 이제 페이보크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숫자가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요. 원래 이제 그 일반 우리 수송용 헬기는 유틸리티 야거인데 U가 붙지 않습니까? 그 특수전용은 이제 M이 붙는데 M은 멀티 미션의 야거예요. 그러니까 다용도 다목적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붙게 되고요. 공격 헬기는 이제 A가 붙잖아요. 네. 어택의 야거고요. 앞에 붙는 거고 CH는 이제 보통 이제 C가 카고입니다. 이제 카고 수송용 헬기라는 의미고 HH라고 이제 탐색 구조 헬기에 붙는데 이거는 이제 서치 앤 레스큐 말 그대로 이제 탐색 구조죠. MH60M은 기존의 UH60보다 더 강력한 당연히 이제 엔진 그다음에 또 특수전에서 중요한 게 통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 장비도 최첨단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고 뭐 디지털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인술 상황인식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야간이나 낙천 후에도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급적도 낮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레인 팔로잉 레이더라고 해서 이제 지형 추적 레이더도 이제 많이 갖추고 있고 또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구비를 받을 수 있는 프로브 쉽게 말하면 빨대죠. 프로브를 앞에 이제 달고 있고 그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역시 당연히 페이보크도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특수전 헬기는 그 특수부대에 또 다른 부대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국이 이제 통합 특수전사령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항공부대도 특수한 항공부대가 있어요. 제160 특수 항공작전 연대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명이 나이트 스토커스예요. 이 밤의 추격자. 네.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이게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프로라든지 테스크포스 브라운 이런 다양한 별칭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160 특수항공작전연대는 1981년도에 이제 창설이 돼서 200여 대의 다양한 특수작전 이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작전에 참고한 MH47이라든지 그다음에 MH60 그 외에 뭐 뒤에 말씀드릴 H 또는 MH6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또 요즘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오스프리도 네. 특수작전용으로 개조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고 열사이고 사막에서부터 열대 아시아 정글까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제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 헬기 부대, 특수전 헬기 부대가 어쩌다 창설이 된 겁니까? 이제 1979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이란의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인데 이때 이제 인질 구출을 위해서 소위 독수리 발톱 작전, 이글 클로 작전을 펼쳤거든요. 근데 헬리콥터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실패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추락을 했나 원인 규명을 하려고 했더니 투입된 헬기가 특수작전용으로 성능이 불충분하고 그다음에 조종사가 사막의 이제 모래폭풍 이런 부분에 대한 악천후 상황에서 대처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교훈을 삼아서 미 육군이 헬기 특수부대를 창설하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이제 최강의 부대로 거듭나게 되는데 일단은 치밀한 정확성, 그래서 특수전 지원을 위한 역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갖췄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화된 다음에 야간 비행 전술 이 분야를 또 개척을 하면서 야간 작전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걸로 정평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은밀한 침투와 타격 그리고 전리 없는 실전에서의 성공. 그래서 이제 나이트 스토커스라는 닉네임이 고래서 붙은 거고요. 지금도 이제 160 항공연대는 전장에서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하고 전술 절차 같은 거를 이제 꾸준히 개발을 하고 실전 경험이 많으니까 또 실전에 이제 적용을 또 해나가고 있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네. 160 항공연대가 이제 처음 실전 투입된 게 1983년 미군의 이제 그라나다 침공 때 이제 실전 투입이 예. 됐고요. 그 뒤에 뭐 잘 아시는 걸프전
당연히 뭐 맹활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라크전, 아프간전에도 당연히 이제 수많은 이제 실전 투입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제 1987년에 그때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 전이 여러 해 동안 있었잖아요. 80년대. 그때 이제 미군이 이제 유조선이라든지 상선 등을 뭐 이란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프라임 찬스라는 작전을 폈는데 그때 HMH-6라는 헬기, 이거는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잘 아시는 MD-500 헬기를 MD-500이 우리 사선생님 그 타고 다니셨던 그거요? 예. 네, 그거를 개조한 거고요. 이때 이제 한 1년여 동안 작전을 했는데요. 그때 그 군용 헬기 역사상 처음으로 야시경, 그다음에 전방 감시, 적외선 장비 등을 활용을 해서 야간 전투를 이제 수행을 했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하고 그 뒤에는 물론 이제 이런 작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부대가 바로 160 항공연대입니다. 네. 91년 1월 이제 미 공군의 그 F-117A 스텔스 전폭기들이 바그다드 공습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상들이 많이 그때 나왔는데 이때 이제 이라크군의 조기 경보 레이더가 이제 두 곳을 파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공격도 하는군요. 네. 당시에 가장 진보한 항법 체계를 갖춘 미 특수전 헬리콥터인 MH-53J 페이브로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AH-64A 아파치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3년에는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서 벌어진 이제 하디타 댐 전투에 투입이 돼서 이라크군으로부터 이제 하디타 댐을 사수를 하기 위해서 160 항공연대의 AH-6 경공격 헬기와 MH-6 강습 헬기, 또 일명 리틀 버드가 동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 육군 레인저 부대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라크 군들의 병사하고 탱크를 공격해서 이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또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당연하고 또 9.11 테러 이후에 계속 대테러 전쟁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예. 앞서 그 블랙호크단 말씀하셔갖고 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MH6인가 얘는 그냥 가다가 바로 그냥 내리대요. 예. 특수부대 내리고 내려놓고 이제 바로 이탈하죠. 위에부터 이 의자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바로 네. 땅이고 블랙호크는 이렇게 줄로 이렇게 레펠인가 이렇게 네, 내려오고 네. 뭐 그런 느낌이 나던데 근데 이름은 귀엽네요. 리틀버드. 네. 이게 이제 약간 계란 모양이잖아요. 이게 좀, 어. 그래서 귀여운데 성능은 만만치 않죠. 예.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로켓탄 등으로 무장한 H6 공격형. 예, 공격형. 여기 양쪽이가 이제 요거. 로켓탄 포드고요. 예, 요거. 요 앞에 요 튀어나온 거 요게 이제 미니건. 보니까 딱 그렇게 생겼네요. 네, 예. 예. 이걸 이제 MH6형이라고 그러죠. 한쪽에 2명씩에서 양쪽에 4명 정도씩 타고 이제 침투를 많이 하는데 양옆에 붙어 있는 이게 이제 접이식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접이식 간이 좌석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은 이게 좀 속된 말로 좀 허접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특수전 헬기로 이렇게 애용이 되나 그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냥 조그만 헬기에 그냥 잔뜩 사람 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기는. 네. 근데 특수작전이라는 게 원래 은밀성, 민첩성, 기동성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MD-500이 옛날부터 굉장히 장점이 특장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장점은 이게 작잖아요. 작으니까 어디 차나 이런 데 실어 가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160 항공연대는 대형 트럭에 MH6를 실어서 특정 지역에 목표 지역에 간 다음에 거기서 이거를 다시 이제 조립을 하는데 그게 얼마 걸리냐? 3분 내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3분이요? 컵라면 시간이네요. 예. 그래서 재조립해서 바로 거기서 띄워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야. 큰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리틀버드하고 이제 블랙호크 뭐 사실 뭐 누가 세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어차피 좀 이렇게 그 활용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뭐 말씀하신 대로 단순 비교는 좀 그렇고요. 네. 다만 이제 냉전이 끝나고 소위 제4세대 전쟁이 이제 뿌리가 내리면서 리틀버드 쪽이 유용성이 많이 증대가 됐죠. 이제 1993년에 소말리아 시가전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블랙호크보다 리틀버드가 더 유용하다, 더 큰 활약을 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도 했고 또 실제로 그 모가디슈 전투 이제 블랙호크가 추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상자들을 이제 회수한 게 MH6였고, 그다음에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리틀버드가 또 맹활약을 했고요. 해당 지역에서 이제 미 합동 특수전사령부 JSOC 이 부대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 MH6였다고 해요.
덕분에 이제 지금까지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60 항공연대가 운영하는 모델은 임무 강화 사업을 거친 AHMH-6M인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전자파 간섭을 받지 않도록 개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 함정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게 돼 있고 또 그래서 해군하고 작전 연계를 또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보잉은 뭐라고 했냐면은 무인기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MELBX 기종 요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으니까 무인기 하기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도 이제 MD-500을 갖고 있으니까 사단장님들이 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인기 쪽으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리틀버드든 뭐 블랙호크든 크기가 그렇게 뭐 큰 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부대가 뭐 일하다 보면은 뭐 좀 많은 것들 날라야 될 그 필요도 그럴 텐데 좀 큰 헬기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대짜. 대짜는 우리 또 너무나 이제 친숙한 이제 치누크입니다. 역시 치누크군요. 치누크를 개조한 건데 수송 능력이라든지 장거리 비행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이제 이런 헬기고 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게 MH-47 치누크도 80년대 초반부터 160 항공연대가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MH-60은 이제 UH-60 거의 기본적인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개 특수작전팀 보통 이제 12명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제 겨우 탑승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치누크는 2~3개 팀, 완전 무장 병력을 뭐 최대 40여 명 태우니까 특히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소형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업보트 뭐 이런 것까지 탑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상이라든지 해상 침투에도 또 이 장비를 수송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는 거고 또 이제 공중구비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제구뷰 프로브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말씀하신 밧줄 타고 내려오는 패스트로프 뭐 이것도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MH-47도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가장 이제 최근 이제 가장 애용되고 있는 게 MH-47 G형인데 이거는 병력하고 화물을 최대 11톤 가량 이제 실을 수가 있고요. 임무 반경은 이제 630km로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G형의 특징은 이제 CAAS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Common Avionics Architecture 시스템인데 이런 이제 사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항공 장비 관련해서 항법 장치 관련해서 그 특수전용에 맞게끔 이런 만든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LCD 다기능 디스플레이 근데 좀 커요. 6×8인치 크기인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CDU라고 이제 컨트롤 디스플레이 유닛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2개를 이제 장착을 해서 이 악천후에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시성을 악천후에도 가시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한 이러한 이제 장비가 바로 CAAS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CAAS가 160 항공연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스펙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일반 부대용 치누크라든지 블랙호크 헬기까지 이 장비를 도입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특수전은 주로 이제 되게 야심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 작전 장비가 되게 필수적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FLIR, 플리어라고 IR은 인프라레드니까 적외선 전방 적외선 감시 장치 요즘 말인데 뭐 전자 광학 카메라죠. 근데 이 MH-47은 초기부터 이거를 플리어를 장착을 했었고요. 1세대는 AN/AAQ-16 플리어로 적외선 연령상 이제 식별이 가능했던 건데 2세대로 접어들면서는 AN/AAQ-36 스타 사파이어 2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IR 카메라, 인프라레드 적외선 카메라에다가 시야각이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마치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을 때처럼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신형인 이제 G형에 장착된 게 3세대 AN-ZSQ-2V EOSS 이건 이제 일렉트로 옵티컬 센서 시스템, 즉 광전자 센서 장비죠. 그러니까 인프라레드 적외선 및 광학 영상은 물론이고 무장 투발을 위한 레이저 조준까지 제공을 합니다. 밤중에 다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까지 조준까지 되니까 그래서 덕분에 이제 MH-47G가 표적을 지정을 하면 이 같이 장착된
CP1516A 이름이 어렵습니다. CP1516A ASQATHS. 아 그거죠. 네. 예, 그거. 오토마틱 타겟 핸드오버 시스템인데 요건 이제 자동 표적 인계 장치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정보가 무장 체계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 등으로 정밀 타격, 즉 야간에 잘 보고 레이저 조준해서 그 다음에 자동 표적 인계돼가지고 미사일 쏠 수 있다. 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장비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완전히 $100짜리 그냥 뭐 드론이 100달러짜리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특수전 헬기는 숫자가 안 많잖아요. 아, 그쵸. 일반 블랙호크보다 당연히 적겠죠. 숫자가 적으면 당연히 단가는 더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쌉니다. 이거 얼마나 어느 비싸냐?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MH47G 경우 3,9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60여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60여 원이면 옛날 KF-16 전투기 한 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비싼 가격인데, 근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와요. 업그레이드 뭐 나오냐? 블록 2라는 게 나왔어요. MH47 네. 블록 2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탑재 중량을 680kg을 늘릴 수 있는 첨단 로터 블레이드가 이제 개발이 됐고 연료 탱크도 더 가볍지만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게 장착이 됐고 동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화된 이런 거를 채용을 했는데 이 최신형 MH47G 블록 2의 대당 가격은 5,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84억 원, 거의 700억 원 가까이 육박하는 그러니까 웬만한 전투기를 능가하는 전투기 수준인 이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첨단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줘도 안 팔아요. 워낙 극비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나라들이 구매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본격적으로 판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팔아도 비밀리에 판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특수전투기가 또 있나요? 뭐 중국판, 뭐 일본판, 러시아판 뭐 있을까요? 지난해 8월에 러시아에서 이제 MI 이름도 이렇게 오늘 어려운 게 많네요. MI8AMTSH-VN 아, 이 첫 비행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원쌤한테 어려운 숙제를 많이 뭐 줄임말도 안 만들어지고 이거는요. 제가 고통 분담을 했어요. 아, 예. 무슨 뭐, 미안합니다. 뭐 이름 없습니까? 무슨 뭐 리틀버드 이런 것처럼 뭐라도 하나 더 만들어주지. 무슨 뭐 그러니까요. 보드카라도 뭐 하나 해줘야지 그거를. 땡벌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게 이제 무기로 중무장한 공격용 수송 헬기인데 별명이 스페츠나츠 턴테이블이에요. 하나 있긴 하네요. 스페츠나츠 선테이블. 러시아 특수부대잖아요, 스페츠나츠가. 그래서 이제 완전한 장비를 갖춘 특수 병력 수송이 가능한 그런 헬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MI8AMTSH-VN은 작가 선생님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뭘 할 수 있죠 여기서?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예, MTSH 하네요 정말. 구현하기도 하고. 앞에 MI8이 있으니까. MI8이 중요한 거예요? MI8이 중요한 거구나. 사실 MI8에서 뭐가 잔뜩 붙어 있군이라고 알 수는 있어요. 이걸 현대화한 모델이다. 이 원조 디자인이 미국의 치누크처럼 사실은 60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델입니다. 계속 개량을 한 것이고 이제 지금은 복합 재료로 만들어진 새로운 디자인의 메인 로터를 갖고 있는데요. MI8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기본적인 이제 특수부대 수송 외에도 적의 보병이나 장갑차나 심지어 주력 전차와 교전할 정도의 화력을 갖고 있고 또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헬기 그리고 무인 항공기에 대한 2차 공대공 능력도 갖고 있는 참고로 근데 이제 러시아니까 MI8AMTSH-VA 버전인데 뭐가 달라진지 모르시겠지만 마지막에 N이 A로 바뀐 거거든요. A? 예, 요건 이제 북극용입니다. 예, 북극용. 그래서 영하 6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중국이랑 일본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아 극빈가 보죠.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에도 보면 뭐 특수부대가 헬기 타고 침 타고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와요. 사실은 나오는데 이제 기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원쌤을 고생시켜드린 MI8 계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쓰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요새 국산 헬기들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특수한 지형 추적 레이더라든지 전방 감시 레이더, 특수 항법 장치,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춘 특수전용 헬기를 운영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파일럿 이 조종하시는 분들도 또 분명 일반 그 헬기 조종하시는 분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이트 스토커스의 조종사의 스펙은 상당히 좀 까다롭다.
최소 이제 비행 시간이 1000시간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간 투시경을 쓰고 비행한 경력도 100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린 플래툰이라고 불리는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체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수영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평가 항목에 포함이 돼 있고 여기 이 과정 3주차에 SER이라고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 Survival, Evasion, 그다음에 Resistance and Escape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존, 그다음에 회피, 저항, 그다음에 탈출 이건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포로 체험 훈련입니다. 포로 잡혔을 경우 이 고문을 어떻게 견뎌내고 그리고 그걸 또 탈출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훈련을 받는 전 세계 대상으로 하니까 사막, 산악, 도시, 해상 비행 비롯해서 뭐 다양한 또 이제 미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전방 무장 및 연료 제공업소라는 걸 운영을 해요. 원거리에서 작전해야 될 경우 거기다가 이제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급받고 이제 다시 비행을 하는 이제 그런 훈련. 그다음에 공중 제급용. 그다음에 뭐 화학 생물학전에 대비한 뭐 이런 다양한 훈련, 온갖 훈련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비율은 35% 정도. 그러니까 65% 정도가 고배를 마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그런 심각한 테스트를 통과한 이 조종사들의 실력 어느 정도 됩니까? 요게 이제 드러난 사례가 한번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얼핏 또 합성 사진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림이? 이게 저걸 이제 피나클 랜딩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2019년 6월에 이제 카불 북쪽의 산악지대에서 노르웨이군 특수부대가 테러리스트 조직에 맞서서 이제 급습 작전을 펼쳤었어요. 그때 이제 지원을 나갔던 MH47 특수전 헬기 조종사가 미 160 항공연대 소속의 브라이언 에드워즈였는데 그러니까 램프가 달린 후미를 낮춰서 지면에 댄 상태로 이제 호버링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럿의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해내서 노르웨이 특수부대 30명이 모두 이제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공로를 에드워즈가 작년 8월에 노르웨이의 무공 훈장을 수여를 받았고, 근데 이 훈장이 그 노르웨이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인에게 처음 수여된 것이래요. 와, 노르웨이 특수부대 30명을 그대로 살렸으니, 그렇죠. 야, 그거 진짜 내리고 뭐 다시 뜨고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저 상태에서 바로 이제 떠난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평지가 아니에요. 이게 경사가 뒀잖아요. 그리고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제대로 수평으로 착륙할 수가 없는 착륙을 못 하는 그렇죠. 데군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렇죠. 비정상적인 착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에드워드 씨처럼 한 명의 훌륭한 군인이 탄생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47년 전 그 베트남 전쟁 중에 사이공이 함락되던 그날 헬기에 올라 겨우 목숨을 구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정말 나중에 엄청난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그날 있었고 또 그의 반전 인생 스토리는 무엇일지 본방야사에서 보겠습니다. (1975년 4월 29일) 남베트남. 이날 라디오에서는 같은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요. I'm dreaming of a fine 크리스마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들어봤어도 4월의 크리스마스는 조금 생소한데요. 그런데 이 뜬금없는 캐럴만큼이나 황당한 건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미친 듯 짐을 싸고 일제히 미 대사관으로 향했다는 건데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은 이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미 대사관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65년 7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내전에 미국은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개입하게 되었는데요.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절대적 우위에 있었던 미국이었지만 장기화된 전쟁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미국과 북베트남은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휴전이 성립되자 미국은 소수의 병력만을 남긴 채 철수했는데요. 그 순간을 노린 북베트남은 평화조약은 잊은 채 사이공을 함락시키겠다는 목표로 4월 2일 총공세를 개시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베트남의 기세에 남베트남은 꼼짝할 수 없었고 결국 1975년 4월 21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지키는 마지막 포로 수원록이 함락되고 맙니다. 당시 남베트남의 해군 소령이었던 비엣 루옹의 아버지는 자국의 운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장에서 이기긴 어려워졌어. 이곳을 떠나야 해. 서둘러. 9살 어린 소년이었던 비엣 루옹은 왜 떠나야 하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형제들을 따라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 역시 남베트남의 패망이 머지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남베트남에 체류 중인 미국인과 제3국 국민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물로 등록되어 있는 남베트남 국민 17,000여 명을 탈출시키기로 합니다. 군 수송기와 민항기가 동원되었는데요.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베트남 탓에 육로로는 탈출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탈출 준비를 마친 비엣 루옹 가족은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엔 이미 남베트남을 탈출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했죠. 수송기가 아무리 많은 인원을 태운다 해도 언제 북베트남의 공습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는데요. 수송기와 점점 가까워지던 그때 공항 부근까지 장악한 북베트남의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귀를 찢는 듯한 포성이 이어졌고 하늘에서는 적기들이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지옥으로 변한 공항을 탈출하기 시작했고 루옹과 가족들 역시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황급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군 수송기와 민항기를 이용한 수송은 불가능해진 상황. 미국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로 합니다. 탈출 기회만을 엿보던 1975년 4월 29일 라디오에서 같은 내용의 방송이 반복되어 나왔는데요. 오늘 날씨는 화씨 105도 이렇게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런 멘트와 함께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나왔고 이번엔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긴급 탈출 작전의 개시를 알리는 미국의 사인이었습니다. 바로 사상 최대의 헬기 탈출 프리퀀트 윈드 작전이었습니다. 활주로 없이 이착륙 가능한 헬기야말로 탈출 도구로서 제격이었죠. 남중국해에는 미 친함대 함선 40여 척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에어 아메리카 소속 UH-1 헬기들이 출발해 랜딩 존에서 모여있는 미국인들을 먼저 데려왔고 오후 2시 해병대의 CH-53 헬기들이 출격하면서 본격적인 탈출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헬기 탈출 작전은 예상과 달리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예정이 없던 피난민들이 탈출 작전을 알아채고는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너도 나도 먼저 타겠다 난리를 치는 통에 질서정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죠. 또 헬기의 수송 인원이 너무도 적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탈출 작전에 쓰인 CH-53과 CH-46 헬기의 수송 인원은 각각 50여 명, 24명 남짓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약 1.5배 사람들이 탑승하면서 조종사들은 위험을 무릅쓰야만 했습니다. 수송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태우고 32km 떨어진 함대를 향해 날아가야 했으니 매우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었죠. 탈출 피난민을 받아주는 항공모함 가판도 아수라장인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수십 대의 헬기가 쉴 새 없이 가판 위를 뜨고 내리는 가운데 관제하랴, 헬기에 연료 채우랴, 탈출한 사람들 통제하랴. 가판 위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거기다 예정이 없던 남베트남 탈출 항공기까지 수용해야 했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착륙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무단으로 착함한 헬리콥터는 탑승 인원만 수용한 후 바다에 밀어버리는 과감한 조치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조종사들의 가족을 싣고 온 헬기는 착함할 공간이 없는 군함 옆에 붙어서 가족들을 내리게 한 뒤 바다에 불시착해 구조되기도 했죠. 한편 그 시각 미국 대사관에 있던 루옹 가족은 손을 꼭 붙잡은 채 헬기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그 간절함 덕분이었을까요? 탈출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CH-46과 CH-53 헬기는 10분 간격으로 대사관 옥상과 주차장을 착륙해 사람들을 탈출시켰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다음날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오전 8시가 돼서야 마지막 헬기가 미 대사관을 떠나면서 사상 최대의 헬기 탈출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기적처럼 모두가 탈출하고 난 4시간 뒤 사이공은 북베트남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었고 지독하고 참혹했던 전쟁은 그렇게 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이공이 함락되고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포트 후드 미군 기지로 가슴에 별을 단 남자가 나타났는데요. 그는 가까스로 헬기를 타고 탈출에 성공한 9살 소년 비엣 루옹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구해준 미국에 보답하기 위해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죠. 베트남 출신으로 처음 별을 단 장성이자 영예로운 미 육군이 된 그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코소보 등에서 보병 부대를 이끌었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 작전에 투입돼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주며 수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비엣 루옹이 그 누구보다 헌신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수도 없이 날았던 미국의 헬기 덕분이었는데요. 조국 패망의 아픔을 가진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뜻하게 품은 인상 깊은 작전이었습니다. 예, 이 프리퀀트 윈드 작전 여기서 살아남은 베트남 난민 소년이 결국 미 육군 사령관이 되는 참 이건 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는데 미국의 저력이 또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사실 카불 공항의 그 탈출 사태 그거를 보고 1975년 사이공 함락 때 비슷하다고 그걸 연상케 한다는 분들이 네. 많았어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공 함락 직전에 미 대사관 옥상에 UH-1H 헬기가 착륙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타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 장면과 그 카불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에 그 랜딩 기어에 매달려 가지고 갔다가 뭐 그런 좀 비극적인 상황도 있었는데 참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역사는 또 반복되고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프간 특별 기여자분들인가요? 그래서 네. 저기 그 우리 정착하고 지금 뭐 이렇게 잘 살고 계시다 그런 뭐 네. 뉴스를 보기도 했던 것 그때 같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미라클 작전 잘했죠. 미라클 작전. 예. 네. 예. 그분들도 한국에서 또 다른 삶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얘기해야 앞서 말씀하셨죠. 네. 있다고. 예. 네. 우리 얘기 해주시죠.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예. 예. 우리도 이 흑매부대라고 이 부대는 상당히 보안 등급이 높은 부대여서 사실은 한때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았었고 얼마 전에 국방일보에 한번 이렇게 간단한 사진과 뭐 부대 얘기를 소개한 적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아주 흥미롭게 본 적이 있었는데 창설된 지도 오래 안 됐습니다. 2017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년 몇 개월 전에 이제 그렇군요. 네, 4년 전에 이제 창설이 된 건데 이때는 완전 독립부대가 아니고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의 이제 한 부대였어요. 하나 부대였는데 이게 2019년에 이제 육군 특전사 소속 직할부대로 소속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특수작전 항공단이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판 나이트 스토커다. 스토커스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특수임무여단이 야간에 낙천 후에도 불구하고 적지에 침투해서 뭐 요인 납치, 암살 뭐 이런 특수한 임무라든지 이런 것 각종 특수부대의 침투 또는 탈출 지원 임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산악지형이라든지 도심지 착륙 뭐 이런 특수환경 극복 능력을 위한 이런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고 훈련 시간도 일반 부대 항공부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특수전 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흑매부대 헬기는 뭐 또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본격적인 특수전 헬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흑매부대가 주력 운영하는 장비는 있죠. 당연히 헬기는 있는데 특수전용으로 개조한 이제 UH-60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블랙호크 송 헬기에다가 이제 전방 감시, 적외선 레이더,
그리고 일부 야간 침투용 장비를 단 개량형이고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운영 중인 헬기 중에서 그나마 특수전 항공기에 가까운 기체는 이제 CH-47DLR형이라는 건데, 요건 이제 제식명에서 알 수 있듯이 치누크의 롱 레인지 버전이에요. LR이 네. 롱 레인지인데 거리 연장형이죠. 그래서 장거리 야간 기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특수작전의 핵심 침투는 아무래도 저공 침투, 뭐 야간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워서 특수전 전용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 헬기도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게 특수전에 딱 맞는 그런 헬기가 없는 게 좀 아쉬움이 남네요. 우리가 사실은 군용 헬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요? 네, 영국의 이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전 세계 171개국 군사력을 평가한 보고서가 이제 매년 나와요. 2021년 판에 따르면 우리 육군 항작사만 해도 500대 이상의 헬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4위로 이제 평가됐다고. 세계 하고. 4위? 예. 뭐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예. 미 육군이 3,900여 대, 압도적인 뭐 1위고요. 중국 육군이 1,000여 대, 그리고 러시아 공군이 800여 대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전반적으로 숫자상으로는 열세잖아요. 뭐 전차니 뭐 장갑차, 포, 뭐 함정도 그렇고. 근데 네. 우리가 우세한 분야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기입니다. 육군 항작사는 뭐 잘 아시는 이제 공격 헬기로는 H-64E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의 부형이지만 이제 코브라 헬기 역시 또 부형이지만 그 500MD 네. 헬기를 부여하고 있죠. 그리고 수송용 기동 헬기로는 이제 UH-60을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UH-60P, 그다음에 국산 헬기인 후리온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형 헬기는 이제 CH-47D 치누크를 역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특수전 헬기, 아까 말씀드린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약간 이제 간이 개량형 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본격적인 특수전 헬기는 아직까지 없어서 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입 추진.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네, 사실 우리 육군의 대형 특수전 헬기 도입 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선행 연구를 시작해서 사업 추진 기본 전략, 획득 방법,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총 도입 대수는 12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형 특수전 헬기에 요구되는 성능은 이제 단순히 탑재 성능 이런 것보다도 비행 성능을 나타내는 이제 채공 및 행동 반경에 좀 초점을 맞출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반도 안에서 침투 및 퇴출이 자유로운 그런 특성이 좀 필요하겠죠. 네. 뭐 우리가 뭐 바로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경우에 뭐 후보군이 운영되고 있는 후보군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직도입을 추진하는데, 네. 이 사업 명칭이 어떻게 돼 있냐면 MH47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보면 그 5세대 전투기 사업할 때 F-35급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염두는 우리가 얘기했던 MH-47G 중에 개량형이 이제 블록 2급을 사실은 희망을 하는데, 이 특수전용 헬기는 온갖 극비 장비들이 달려 있어서 미국이 잘 팔질 않고, 팔더라도 이제 다운그레이드형 일부 핵심 장비는 빼고 이제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또 사업이 작지 않으니까 수의 계약은 안 되죠. 그러니까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유럽 레오나르도에서는 이제 EH-101 멀린이 좀 큰 헬기인데 요거를 이제 개량한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벨보잉사에서는 이제 MV-22 오스프리, 이거 이제 특수작전형 이런 것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 10월에 그 서울 아덱스, 그러니까 항공우주산업 방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그 MV-22 오스프리 2대가 전시가 됐어요. 미 해병대께 날라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해병대도 사실은 MV-22 오스프리 도입을 희망을 합니다. 예. 기존에 이제 물론 마리는이 있지만, 또 하나는 특수 작전용으로 CV-22다 뭐다 몇 개 이제 형태를 그 미군들이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군도 이제 비슷한 특수부대, 기존 헬기보다는 아무래도 속도도 빠릅니다. 이게 적어도 순항 속도가 446km에 달하고요. 전투 행동 반경도 722km여서 아무래도 헬기보다는 좀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내심 좀 희망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스프리는 미국 위에는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가 일본인데요. 네. 일본은 이제 수륙기동대라고 그러죠. 그 용도로 해서 이제 17대 도입을 지금 이미 시작해서 착착착 지금 이제 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이 오스프리 도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다른 후보인 그 AW101 멀린 대형 기동 헬기가 작년 8월 말에 이제 부산 인근 해역에 온 적이 있거든요. 영국 해군의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이제 실려서 VIP 수송용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VIP들이 타시면서 좀 그 깊은 인상을 받으시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확실한 영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AW101을 이제 멀린의 제작사가 레오나르도사인데 역시 이제 작년 서울 아덱스 2021에 참석을 해가지고 대형 특수전 헬기 도입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후보 기종 중에서 이제 어떤 헬기가 과연 최종 선택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작전 항공단 흑매부대의 주력 장비가 될 것인지 다들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계 특수부대의 날개로 활약하는 특수전 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본 시간이었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수부대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장비도 중요하다. 특히 이 침투수단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특수작전용 헬기를 포함해서 뭐 수송기까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많이 갖기 힘드니까 헬기만이라도 제대로 된 걸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군에서 이제 MH47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뭐 그 인력 그 능력으로는 요원들의 능력으로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그 장비가 계속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라 그걸 이제 밸런스를 맞춰줄 때가 됐고 망설임은 배송을 줄입니다. 뭐 뭘로 결정을 하든 간에 필요할 때 있어야죠. 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스피리가 좀 오면 가끔씩 지나가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영동고속도 가끔 타는데 그쪽에 헬기도 지나갈 때 꽤 있거든요. 오스프리도 보셨어요? 오스피리 못 봤죠. 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날아가나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막